엄마, 그 애 당장 없애요. 당장! 딸이 내 뺨을 때렸어요. 카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죠. 58살이 임신을 해요? 미쳤어요? 나는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하지만 딸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딸이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장모님, 이런 추문이 나면 제 판사 임용이 끝나요. 사위가 소리쳤죠. 비리 교사의 범죄자 남편의 이제 늙어서 사생아까지.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딸이 내 가슴을 잇는 힘껏 밀쳤어요. 없애라고. 쾅! 머리가 벽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피가 흘러내렸죠. 아기. 나는 바닥에 쓰러져 배를 감쌌습니다. 딸은 도망쳤어요. 사위도 시어머니도 모두 사라졌죠.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만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딸도 집도 돈도 모든 걸 잃었어요. 58살 미혼모가 된 나는 1억 2천만 원의 빚과 갓난아기를 안고 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두 끼를 굶으며 밤낮으로 일하며 얼어 죽을 것 같은 겨울을 버텼어요. 태준아, 엄마가 지킬게. 꼭 지킬게. 하지만 13년 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아들은 연매출 800억 원 기업의 대표가 됐고 나를 버렸던 딸은 노숙자 급식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딸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은 58살의 모든 걸 잃고 72살의 모든 걸 되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20년간의 기적 같은 대역 정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2015년 가을, 대전 중구 은행동. 나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명문 중학교 수석교사로 30년을 살아온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아침 7시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어요. 검찰 조사관들이었죠. 강민철 씨 계십니까? 남편 민철이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60세, 곧 정년퇴직을 앞둔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교사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민철 씨, 학부모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동행조사 나가셔야겠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입시비리? 민철이가?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검찰은 냉정했습니다. 유명 대학 입학을 위해 내신을 조작하고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에게 받은 금품만 3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민철이는 수갑도 채워지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학부모들이 우리 집 앞에 몰려왔습니다. 20명, 30명, 50명. 점점 늘어났어요. 이 사기꾼들, 우리의 인생 망쳤어. 남의 자식 미래를 돈으로 팔아먹어? 박선영 교사도 같이 나와. 계란이 날아왔습니다. 대문에 부딪혀 터지는 소리가 무서웠어요. 붉은 페인트가 대문을 적셨습니다. 마치 피처럼요. 선영 교사 OUT, 비리 교사 감옥 보내라. 나는 집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분노한 얼굴들. 그들의 눈빛이 나를 찢어 죽일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비리 교사 부부, 지옥 가라.
3억이면 우리의 10명은 대학 보낼 돈이다. 저런 쓰레기들이 교사라니. 유튜브에는 비리 교사의 민낯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였죠. 사흘 후 교육청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선영 교사님, 남편분 일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전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셨는데요. 남편과 저는 학년도 달랐고 담당 과목도 달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부부가 한 학교에서 일했으면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들 생각했죠. 박선영 교사, 당신도 공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발령 조치됩니다. 30년 교직 생활이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큰딸 혜진이가 급히 집에 왔어요. 시어머니와 함께요. 혜진이는 32살, 판사 준비 중인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됐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우리 재훈이가 지금 판사 임용 준비 중인데 장모님 때문에 다 망칠 뻔했어요. 시어머님, 우리 집안의 범죄자 사도는 안 됩니다. 당장 정리하세요. 혜진이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혜진아, 내가 엄마를 믿어줘야지. 엄마 시댁에서 혼인 무효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저 어떡해요? 혜진아, 엄마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아빠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댁에서 저보고 당장 이혼하래요. 안 그러면 재훈이 판사 못 된대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빨리 서류 준비해. 우리 재훈이 미래가 더 중요하지. 그들은 30분도 채 머물지 않고 떠났어요. 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실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30년을 키운 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민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구치소에서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당신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민철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노후 자금도 필요했고, 당신이, 나는 소리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미안해. 당신만은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 어떡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새벽 5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유족분이십니까? 강민철 씨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지병이셨던 협심증이 악화됐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새벽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민철이는 평소 심장이 안 좋았어요. 약을 먹고 있었죠. 하지만 구치소의 스트레스가 그를 죽인 겁니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30년 교직 동료 중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발길을 끊었어요. 딸 혜진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시댁 때문에 못 가요. 이해해 주세요. 전화 한 통이었어요. 나는 혼자 남편의 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조문객 명부, 차가운 국화꽃, 그리고 침묵. 여보, 이렇게 날 두고 가면 어떡해요. 검찰은 남편이 죽었어도 봐주지 않았어요. 배우자 연대 책임으로 박선영 씨에게 추징금 1억 2천만 원 부과합니다. 퇴직금은 전액 몰수됐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한 달 안에 집 비우셔야 합니다. 나는 58살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집도 직장도 명예도 손에 남은 건 빈 1억 2천만 원과 빈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3주 만에 백발이 절반이 됐더군요. 얼굴은 해골처럼 말랐고 눈은 생기를 잃었어요. 이게 나야?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쌌어요. 갈 곳은 정하지 못했지만 대전을 떠나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으니까요. 2016년 봄 전북 임실. 나는 낯선 땅에 도착했어요. 대전에서 버스로 3시간 거리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임실의 한 요양병원 평안의 집에서 간병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봤거든요. 나이 제한도 없고 경력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박선영 씨 맞으시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원장은 내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바로 채용했습니다. 궁금한 것도 묻지 않았어요. 아마 급하게 사람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월급 170만 원, 추징금 분할 납부월 5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내면 9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살아야 했어요. 구한 방은 지하 반지하였어요. 창문은 반만 땅 위로 나와 있었죠. 보일러는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 고치는데 80만 원 들어요. 그냥 사시든지 다른 데 알아보시든지. 집주인은 무뚝뚝했어요. 여름에는 습기로 곰팡이가 피었고 겨울에는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간병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첫날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똑바로 못해? 말기암 환자 보호자가 내 뺨을 때렸어요. 환자의 대소변을 치우다가 실수로 바닥에 흘렸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닦을게요. 대충대충 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뭔데? 뺨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갈 곳이 없으니까요. 대소변을 치우다 구역질이 났어요. 처음엔 참기 힘들었죠. 냄새가 코를 찔렀고 손에 묻은 오물이 역겨웠습니다. 욕창을 소독하는 일도 끔찍했어요. 썩은 살에서 고름이 튀었거든요. 얼굴에 튄 적도 있었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밤 근무는 더 힘들었어요. 치매 환자들이 배회하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년아, 내 돈 어디다 숨겼어? 80대 치매 할머니가 내 팔을 물었어요.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피가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팔을 빼냈어요.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죠. 박 선생님, 그런 거 감수하셔야죠. 치매 환자들은 원래 그래요. 수간호사는 무심하게 말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다른 간병인들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야, 박선영. 너 뉴스 나온 거 봤어. 쉬는 시간에 한 간병인이 다가왔어요. 비리 교사였다며? 3억 받아먹었다는 거 다 봤어. 그건 제 남편이든 내가 한 거든 똑같지. 사람 인생 망쳐놓고 여기서 버젓이 일해? 다른 간병인들도 수군거렸어요. 저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기 싫다. 범죄자 가족이잖아. 점심시간이 되면 모두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아무도 내 옆에 앉지 않았어요. 나는 구석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죠. 어느 날은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자세히 보니 침이 뱉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모두 모른 척했어요. 나는 그냥 도시락을 버리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날은 굶었어요. 밤마다 법원에서 독촉 문자가 왔어요. 추징금 미납 2개월째입니다.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급여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 3시면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무서웠어요. 백발이 늘어나고 얼굴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눈은 푹 꺼졌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나야?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엄마야.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뭐예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 엄마, 제발 전화하지 마세요. 혜진아, 엄마가 죽을 것 같아서 시댁에서 통화 내역까지 체크해요. 엄마 번호 뜨면 난리 나요. 엄마는 혜진이가 보고 싶어. 엄마는 엄마 인생이나 사세요. 전 엄마 때문에 이혼 위기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30분을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 수도 없었죠.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봐요. 목구멍에서 신음만 나왔어요.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위액만 나왔어요.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귀신 같은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서랍장에서 과도를 꺼냈어요. 손목에 댔습니다. 차가운 날이 피부에 닿았죠. 이렇게 죽으면 편할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칼날 위로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법원 문자였습니다. 다음 달 미납씨 급여 압류 절차 진행. 칼을 내려놨어요. 죽을 수도 없더군요. 빚이 있으니까요. 죽어도 빚은 남아서 혜진이한테 갈 거예요. 나는 죽을 자격도 없구나. 그날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아침이 올 때까지요. 6개월이 지났어요. 몸은 망가졌습니다. 허리는 항상 아팠고 무릎은 부었으며 손목은 저려왔어요. 체중은 15kg나 빠졌습니다. 옷이 헐렁했죠. 박 선생님, 너무 마르셨어요. 밥 좀 드세요. 환자 할머니 한 분이 걱정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하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먹어도 체한 것처럼 소화가 안 됐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남편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여보, 왜 날 두고 갔어? 베개를 껴안고 울었어요. 어느 날은 환자 보호자가 병원비 때문에 화를 냈어요. 간병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제가 책정하는 게 아니라. 닥쳐. 너희들이 바가지 씌우는 거잖아. 물컵이 날아왔어요. 내 어깨에 맞았습니다. 다음부터 제대로 해. 알았어? 그 보호자는 휙 돌아서 나갔어요. 나는 바닥에 엎질러진 물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지하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춥고 축축한 방,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이불.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뿐이었어요. 지하니까요. 나는 점점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요. 2016년 여름 평안의 집.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어요. 환자들의 대소변을 치우고 약을 챙기고 침대 시트를 갈았죠.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수입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복도 끝에서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단정한 회색 양복에 흰 머리,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가에 깊은 주름이 슬픔을 말하고 있었죠. 누나가 입원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수간호사가 안내했어요. 네, 윤명숙 환자분 보호자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그 사람 윤태수 씨는 405호실로 들어갔습니다. 말기 파킨슨병 환자 윤명숙 할머니의 방이었어요. 나는 그 방 담당 간병인이었습니다. 누나, 태수 씨가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의식이 거의 없었죠.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몸은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늦었어요.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갖다 드렸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태수 씨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그날부터 태수 씨는 매일 왔어요.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8시까지 머물렀죠. 누나를 직접 돌봤습니다. 죽을 떠먹이고 물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어요. 책도 읽어줬습니다. 누나,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하늘이 파랗게 겠어요.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지만 태수 씨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정성스럽게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있구나.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내가 할머니의 침대 시트를 갈고 있었어요. 무거운 할머니를 옆으로 돌리는데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아!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태수 씨가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나를 부축해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시트를 갈았어요. 태수 씨는 능숙하게 할머니를 돌렸고 나는 재빨리 시트를 교체했죠. 간병 일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6개월 됐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하시네요. 칭찬이 오랜만이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가 더 지났어요. 그날 새벽 4시 윤명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급히 태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30분 후 태수 씨가 도착했어요.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누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어요. 조카가 미국에 있어서 올 수 없다고 했고 다른 친척도 없었죠. 태수 씨는 혼자 상주로 앉아 있었어요. 내가 근무를 마치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퇴근 후였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빈 문상객 의자들, 조용한 장례식장, 혼자 절하는 태수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태수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선영 씨, 고맙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와주시고, 당연한 거예요. 함께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30분을 그렇게 있었죠. 선영 씨, 네. 제 이야기 들어주시겠어요? 태수 씨가 말을 시작했어요. 누나는 평생 미혼이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누나가 저를 키웠죠. 대학도 보내주고 사법고시 공부도 시켜주고. 그러셨구나. 저는 판사가 됐어요. 잘 살았죠.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하지만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20년 전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후로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돌아오지 않고 누나만이 제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누나마저
태수 씨가 울었어요. 소리내서요.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위로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태수 씨가 병원에 다시 왔어요. 선영 씨 계세요? 네.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원봉사요? 네. 집에 있으니까 자꾸 누나 생각만 나요. 여기 와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날부터 태수 씨는 일주일에 3번씩 왔어요. 함께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빨래를 개고 식사를 돕고 산책을 시켜드렸죠. 일이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병원 앞 김밥집이나 국밥집에서요. 선영 씨는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느 날 저녁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비리, 지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죽음, 딸의 외면, 추징금, 이 모든 것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도망치듯이요. 태수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선영 씨,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다들 저를 남의 잘못으로 고통받는 건 부당해요. 저는 판사 생활 30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해요.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준 게 1년 만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선영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더 자주 만났어요. 한 달이 흐르고 2달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어요. 추징금 감면 신청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가능할까요? 해봐야죠. 당신이 직접 비리에 가담한 게 아니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았어요. 무료로 해줬습니다. 배우자 연대 책임이긴 하지만 본인이 실제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작은 희망이었지만요. 가을이 왔어요. 어느 일요일 태수 씨가 제안했어요. 선영 씨, 섬진강변 가보실래요? 코스모스가 예쁘게 폈대요. 좋아요. 함께 섬진강을 걸었어요. 분홍빛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죠. 예쁘네요. 선영 씨. 네. 태수 씨가 걸음을 멈췄어요. 당신이 좋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나이도 많고 전직 판사라는 짐도 있지만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빚도 많고 과거도 지저분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다 감당할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선영 씨,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좋아요. 태수 씨가 나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코스모스가 바람에 흩날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58살과 62살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선영 씨,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감사해요. 정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됐어요. 하지만 나는 몰랐죠.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2017년 초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죠. 구역질이 심했어요. 체한 건가?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 먹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지러움도 심했습니다. 일하다가 휘청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선영 씨, 안색이 안 좋은데 병원 가보세요. 태수 씨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아니에요. 꼭 가보세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내과였어요. 의사가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죠? 몇 달 전인 것 같은데요. 나이가 있으니 폐경인 줄 알았어요. 혹시 모르니 임신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제가 58살인데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30분이 1시간처럼 길었어요. 의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환자분, 임신 12주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임신하셨어요. 12주, 그러니까 3개월쯤 됐습니다. 그럴 리가. 제 나이가 드물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폐경 전 마지막 배란이었을 수도 있고요. 초음파로 확인했는데 태아 심장 박동도 정상이에요. 병원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이라니. 손이 떨렸어요. 58살에 임신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 씨, 저 지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났어요. 선영 씨, 대체 무슨 일이? 저 임신했어요. 태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신이요? 12주래요. 믿기지 않지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고 나는 컵을 만지작거렸죠. 선영 씨, 네. 나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출산이 가능할지. 병원에서 뭐래요? 고령 임신이라 위험하대요. 합병증도 많고 유산 위험도 크다고. 태수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선영 씨,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는 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눈물이 글썽였어요. 60이 넘어 다시 아버지가 된다는 게 기적 같아요. 누나도 떠나고 아들도 멀리 있고 이제 정말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제 형편이 제가 있잖아요. 제 연금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퇴직금도 있고요. 태수 씨, 같이 나아요, 선영 씨. 이 아이는 우리에게 온 선물이에요. 나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럴까요? 네. 함께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태수 씨 품에 안겨서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산모 나이가 58세이고 고혈압 위험이 있어요. 임신성 당뇨 가능성도 높고요. 위험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제왕절개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산모와 태아 모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많이 나올 거예요. 고위험 산모라 특수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병원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 될까요? 출산까지 최소 500만 원은 예상하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 씨가 말했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아기인데. 태수 씨는 매일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검진 때마다 함께 갔죠. 초음파를 볼 때면 눈물을 글썽이곤 했습니다. 저기, 심장 뛰는 거 보이죠? 네. 신기해요. 우리 아기예요, 선영 씨. 손을 꼭 잡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병원 동료들이 눈치챘습니다. 선영 씨, 살 찌셨어요? 아, 그냥 나이 들어서.
하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곧 모두가 알게 됐죠. 헐, 선영 씨 임신했대. 진짜? 그 나이에?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남자가 누군데? 자원봉사오는 그 할아버지 아냐? 에이, 설마. 그 나이에 무슨. 하지만 사실이었죠. 원장이 나를 불렀어요. 박선영 씨, 임신 사실이에요? 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어요? 최대한 오래 하고 싶은데요. 고위험 산모라면서요? 무리하면 안 돼요. 5개월까지만 일하고 쉬세요. 하지만 규정이에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병원이 책임져야 하니까요.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끊겨요. 추징금은 어떻게 갚죠? 원장님, 제발. 안 됩니다. 5개월까지만요. 집으로 돌아와 태수 씨에게 말했어요.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 연금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추징금이. 그것도 제가 낼게요. 너무 부담드려서. 태수 씨가 나를 안았어요. 선영 씨,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부담이 뭐 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딸 혜진이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혜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야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2017년 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배가 확연히 나왔거든요. 딸 혜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혜진아, 엄마야. 꼭 만나야겠어.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어려워. 만나서 얘기하자. 바쁜데요. 꼭 만나야 해요? 응. 중요한 얘기야. 결국 혜진이가 대전으로 온다고 했어요. 1년 반 만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대전 한 카페였어요. 토요일 오후 2시. 나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혜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2시 10분 혜진이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시댁돈으로 산 거겠죠. 엄마. 혜진아. 혜진이는 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가방을 탁 내려놓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빨리 말해요. 3시에 약속 있어요. 혜진아, 엄마가. 말이 목에 걸렸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그래서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내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엄마가 재혼하려고 해. 혜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혼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목소리가 컸거든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재혼이에요? 좋은 분이야. 전직 판사셨고 나이도 엄마랑 비슷하고. 판사? 그럼 뭐 어때요? 혜진이가 코웃음 쳤어요. 엄마가 범죄자 가족인데 누가 엄마랑 결혼해요? 돈 때문이겠죠. 혜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제정신이에요? 빚도 못 갚으면서 재혼은 무슨 재혼이에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임신했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혜진이가 얼어붙었습니다. 눈만 깜빡이며 나를 쳐다봤죠. 뭐라고요? 임신 5개월이야. 곧 아기가. 짝? 혜진이가 내 뺨을 때렸어요. 카페 안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봤습니다. 미쳤어요? 혜진이가 소리쳤어요. 58살이 임신을 해요? 58살이. 혜진아, 조용히. 조용히요? 아빠 죽은 지 1년 반이에요. 그런데 다른 남자애를 배다니. 혜진이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커피잔이 흔들리며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당장 없애요. 이 아이는 못 없애.
병원 가서 지금 당장 없애라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나이에 임신이래. 창피한 줄 알아야지. 혜진이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안 그러면 전 정말 엄마 죽은 줄 알고 살 거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혜진아. 혜진이는 돌아보지도 않고 나갔어요. 나는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이 물티슈를 가져다 줬어요.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카페를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혜진아,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태수 씨에게 말했어요. 혜진이가 엄마 죽은 줄 알고 살겠대요. 그랬군요. 내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잘못 없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혜진이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요. 일주일 후 혜진이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엄마, 시댁에서 난리 났어요. 엄마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아서 저희 집안 망신이래요. 재훈이 판사 임용에도 영향 갈 수 있대요. 제발 부탁이니 아기 없애주세요. 안 그러면 정말 연 끊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손이 떨렸어요. 태수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그래도 제 딸인데. 선영 씨, 이 아기는 우리 아기예요. 누구도 없애라고 강요할 권리 없어요. 하지만 혜진 씨가 정말 딸이라면 엄마의 행복을 빼앗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6월이 됐어요.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을 정도였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태수 씨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태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혜진이었어요. 남편 재훈과 시어머니와 함께요. 어머님, 저희가 직접 왔습니다. 재훈이 차갑게 말했어요. 장모님, 저는 곧 판사 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추문이 나면 제 인생이 끝나요.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선영 씨 맞죠? 우리 혜진이 시어머니예요. 네. 비리 교사에 범죄자 남편에 이제 늙어서 사생아까지 정말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나 봐요. 태수 씨가 나섰어요. 사생아가 아닙니다. 저희가 혼인신고를 할 겁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윤태수입니다.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 이런 짓을 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환갑 넘어서 비리범 과부를 건드려 부끄러운 줄 아세요. 태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진이가 내게 다가왔어요. 엄마, 마지막이에요. 당장 병원 가요. 안 돼. 이 아이는 다 늙어가지고 무슨 임신이야. 혜진이가 소리쳤어요. 가뜩이나 빚도 못 갚으면서 애 키울 돈은 어디 있어요? 태수 씨가 그 할아버지 돈으로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혜진이가 내 팔을 잡아 끌었어요. 병원 가요. 지금 당장. 아파. 혜진아. 가요. 당장. 나는 필사적으로 뿌리쳤어요. 싫어. 절대 못 없애. 그 순간이었어요. 혜진이가 내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없애라고. 나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중심을 잃었습니다. 집이 좁았어요. 뒤에는 벽이 있었죠. 쾅! 머리가 벽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으악! 쿵!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머리에서 뜨거운 게 흘러내렸습니다. 피었어요.
아기, 배를 감쌌어요. 제발, 우리 아기.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재훈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보, 우리 빨리 가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 우리 나가요. 세 사람은 황급히 도망쳤어요. 태수 씨가 달려왔습니다. 선영 씨,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임산부가 머리를 다쳤어요. 나는 의식이 흐려졌어요. 아기, 우리 아기. 선영 씨, 정신 차려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아기, 살려줘.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2017년 여름 전주 한 대학병원.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형광등, 소독약 냄새. 여기가 선영 씨, 태수 씨의 목소리였어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죠. 아기, 우리 아기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무사해요. 기적적으로 무사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뇌진탕과 태반 조기박리 위험이 있었지만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지시했어요. 최악의 경우 산모나 태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둘 다 살려주세요. 태수 씨가 소리쳤어요. 일주일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태수 씨는 매일 왔어요. 밥을 떠먹여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배에 대고 말을 걸었죠. 하늘아,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렴. 한 달이 흘렀어요. 출산 예정일 3주 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수 씨가 말했어요. 선영 씨, 태교에 좋다는 호두 사러 시장에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1시간, 2시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어요. 오후 5시 경찰이 병실로 왔습니다. 박선영 환자분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 윤태수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수술 중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휠체어를 타고 응급실로 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보호자분, 네. 최선을 다했지만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 중 심정지가 왔고 소생시키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죄송합니다. 태수 씨. 그 순간 배에 심한 통증이 왔어요. 으악, 아파. 배가.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산부인과 선생님, 빨리. 조산이에요. 빨리 수술실로. 그날 밤 11시 32분 응급 제왕절개로 아들을 낳았어요. 2.8kg. 건강한 울음소리였습니다. 태준이. 태수 씨 이름 따서 태준이. 하지만 나는 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출혈이 심해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거든요. 사흘 후 깨어나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습니다. 우리 아기. 미안해. 아빠를 못 보여줘서. 태수 씨의 장례식에 미국에서 온 아들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 애인이시죠? 아기가 아버지 아들인가요? 네. 그럼 아버지 유산 중 일부를 드려야겠네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됐어요.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아기 호적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 호적에 올릴 거예요. 미혼모로요. 태수 씨 아들이 코웃음 쳤어요. 아버지도 참 늙어서 한탕하신 거네요. 병원비가 1,200만 원이 쌓였어요. 태수 씨 아들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200만 원 지원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월 20만 원씩 분할 납부하기로 했어요. 퇴원하는 날 아기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요. 태준아, 엄마야. 우리 둘이서 살아야 해. 엄마가 지킬게. 하지만 임실 월세방은 이미 빼야 했어요. 월세를 3개월 밀렸거든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산골 외딴 집을 찾았어요. 보증금 없는 월 30만 원 방. 화장실은 재래식, 보일러는 없었죠. 마을 슈퍼에서 일했어요. 하루 5시간, 월 80만 원. 밤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했습니다. 3시간, 월 60만 원. 총 수입 140만 원. 월세 30만 원. 병원비 분할 납부 20만 원. 추징금 30만 원. 남는 돈 60만 원으로 아기와 살았어요. 분유를 아꼈습니다. 물을 더 많이 타서 먹였어요. 나는 굶었어요.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체중은 40kg까지 떨어졌어요. 겨울이 왔어요. 보일러가 없어서 방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불을 5장 덮고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잤어요. 태준아, 엄마가 따뜻하게 해줄게. 내 체온으로 아기를 데워줬습니다. 나는 추위에 떨면서요. 아기가 아플 때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갔죠. 약국에서 해열제만 샀습니다. 제발, 낫게 해주세요. 3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2020년 태준 2, 3세가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무료였어요. 요양원에 재취직했어요. 월 190만 원. 택배 일을 그만뒀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조금씩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월 10만 원씩이요. 2023년 태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담임교사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 태준이가 영재예요. 특별반 보내세요. 돈이 없어서 장학금 신청해 드릴게요. 태준이는 무료 방과 후 수업을 받았어요. 2026년 태준 23세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엄마의 고된 삶을 본 아이였어요. 엄마, 저 이제 아르바이트 할게요. 태준아, 공부해야지. 전 괜찮아요. 엄마 좀 쉬세요. 신문 배달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주말엔 치킨집에서 배달했습니다. 월 60만 원을 벌어 내게 줬어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도울래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우리 태준이. 2027년 태준 26세가 특성하고 식품조리과에 진학했어요. 엄마, 전 요리사가 될 거예요. 학교에서 한식, 양식, 중식을 배웠습니다. 실력이 뛰어났어요. 전국 고교생 요리 대회에서 금상을 탔습니다. 상금 300만 원. 엄마, 이거 엄마 드릴게요. 태준아, 엄마가 평생 절 키우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를 키울게요. 그 돈으로 보일러 있는 집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2028년 태준 29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엄마, 저 창업할래요. 작은 분식집이요. 내가 평생 모은 돈 500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거 써라. 엄마가 믿는다. 우리 태준이. 임실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포장마차를 열었어요. 태준이네 분식. 떡볶이 3,000원, 튀김 5개 2,000원. 맛이 좋았습니다. 입소문이 났어요. SNS에 올라왔어요. 임실 터미널 앞 떡볶이 진짜 맛집.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2029년 태준이 20세는 10평짜리 실내 분식집을 냈어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태준이네 분식. 엄마, 이름 좀 봐. 아빠 이름이랑 내 이름 합쳤어. 태수, 태준, 태준인.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눈물이 났어요. 손님이 폭발했습니다.
유튜버가 찾아왔어요. 구독자 50만짜리였죠. 여기 떡볶이 미쳤어요. 조회수 200만. 전국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한 달 매출 3천만 원이 됐어요. 2030년 투자자가 찾아왔어요. 사장님, 프랜차이즈 해보시죠. 제가 30억 투자하겠습니다. 태준이는 나와 상의했어요. 엄마, 어떡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는 널 믿어. 계약했습니다. 매장이 열렸어요. 전주, 대전, 광주, 서울, 부산. 1년 만에 50개 매장, 2년 후 150개 매장. 태준이 22세는 연매출 800억 원 기업의 대표가 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했어요. 한부모 가정,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했죠. 수익금 20%를 지역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방송에 나왔어요. 저는 미혼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절 키우셨죠. 그 사랑을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인터뷰에 나왔어요.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2030년 가을, 대전 노숙자 급식소. 혜진이 44세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머리는 백발, 얼굴은 주름투성이, 손은 거칠었습니다. 10년 전 남편 재호는 판사 임용에 실패했어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았죠. 혜진이는 이혼했습니다.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집도 없었습니다. 급식소에서 자원봉사 대가로 밥을 얻어먹고 있었죠. TV가 켜졌어요. 태준이네 분식 윤태준 대표 200억 원 규모 복지재단 설립. 혜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임실행. 태준이네 분식 본점 앞에 섰어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서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시선이 마주쳤어요. 엄마. 혜진이. 혜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거리에서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엄마를 밀쳤어요. 임신한 엄마를. 죽일 뻔했어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가가 혜진이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엄마. 안아줬어요. 그래. 이제 됐어. 태준이가 나왔어요. 누나세요? 혜진이가 태준을 봤습니다. 잘생기고 눈빛이 맑은 청년이었어요. 미안해. 동생아. 진심으로 미안해. 태준이가 누나의 손을 잡았어요. 누나,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하지만 나는 말했습니다. 혜진아, 엄마는 널 용서해. 하지만 너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해. 태준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돈 줄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건 도움이지 해결책이 아니야.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해.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엄마. 다시 시작할게요. 혜진이는 임실에 머물렀습니다. 태준이 가게에서 일을 배웠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했죠. 6개월 후 주방 보조가 됐고 1년 후 대전 지점 점장이 됐어요.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2031년 봄, 선영 72세, 태준 23세, 혜진 45세이 함께 식사했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응, 괜찮아. 엄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쉬세요.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어요. 중얼거렸습니다. 태수 씨, 보고 계시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